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화요일인 오늘도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밤까지 시간당 30에서 60mm에 달하는 매우 강한 비가 이어질 예정이어서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오송 지하차도 수색이 종료되면서 희생자는 모두 1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중대본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자는 41명, 실종자는 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사고 발생 시간 한두 시간 전에 긴급 통제를 요청하는 112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무조정실은 각 기관의 안전조치 내역을 조사하는 원인 규명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러시아가 전쟁 중에도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을 보장한 흑해 곡물 협정을 종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밀 선물 가격이 3% 급등하는 등 국제 곡물 가격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충청과 남부지방에는 최고 300mm의 집중호우도 예보된 상태인데요. 서울 등 수도권은 비가 잦아들면서 제한됐던 도로 대부분의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다만 잠수교는 닷새째 통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수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장혁수 기자, 지금 뒤로 작업 차량들이 좀 많이 보이는데 지금 현재 잠수교 수위는 어느 정도입니까? 네, 시각 현재 잠수교 수위는 5.62m입니다. 지난 15일 밤 8.3m까지 치솟았던 것에 비하면 많이 낮아졌는데요. 이 차량 통제 수위인 6.2m도 밑도는 수치입니다. 잠수교는 현재 복구를 위한 작업에 한창입니다. 다만 오늘 전국 각지에 내릴 장맛비에 대비해서 오늘 밤 11시까지는 통제가 예정돼 있습니다. 통행은 보수와 청소 작업을 마친 내일부터 재개가 됩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도로 침수로 통제됐던 개화육관문과 망원 나들목 등은 통제가 해제됐습니다. 오늘은 충청과 남부지방, 제주도를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이 지역 예상 강수량은 100에서 200mm 수준이고 제주 산지에는 최대 500mm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과 강원 북부에는 10에서 60mm의 비가 오다가 오늘 저녁부터 차차 그치겠습니다. 강수량과 댐 방류량이 줄어들곤 있지만 날이 개더라도 지금까지 내린 비로 지반이 상당히 약해진 상태입니다. 위험 지역에선 언제든 토사가 유입될 수 있는 만큼 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서 재난 문자 등을 틈틈이 챙기셔야겠습니다. 잠수교에서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사고 현장에서는 마지막 실종자 시신이 발견돼서 총 14명의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산사태 피해를 겪은 경북 예천에서는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피해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도영 기자 전해주시죠. 네, 소방당국은 어젯밤 8시 10분쯤 오송 지하차도 인근 농경지에서 시신 한 구를 추가로 수습했습니다. 이 사고로 실종 신고된 12명 가운데 생사가 확인되지 않았던 마지막 한 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로써 오송 지하차도 사고 누적 사망자는 현재 14명이 됐습니다. 마지막 실종자를 찾으면서 내부 수색 작업은 종료됐지만 소방당국은 외부 하천변 등 외부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5일 발생한 산사태로 주택이 매몰된 경북 예천군에서는 여전히 8명이 실종 상태입니다. 오전부터 인력 2천여 명이 투입돼 실종자 수색과 구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전 6시 기준 중대본 발표에 따르면 이번 폭우로 인한 사망자는 41명, 실종자는 9명입니다. 이번 호우로 일시 대피한 사람은 전국 16개 시도 12,700명에 이릅니다. 재산 피해도 잇따라 현재까지 공공시설 912건과 사유시설 574건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밖에 정전이 68건이 잇따랐고 19개 국립공원의 탐방로 489곳이 통제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한두 시간 전에 2차례 이상 112 신고가 접수가 됐는데 아무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부가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정부가 충북도와 청주시, 흥덕구 등 지자체와 경찰, 소방을 상대로 감찰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참사 한두 시간 전 112 신고가 최소 2건 접수됐음에도 안전조치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궁평 2 지하차도에 물이 들어차기 100분 전 오송읍 주민을 긴급 대피시켜달라는 신고가 사고 40여 분 전엔 궁평 지하차도를 긴급 통제해달라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교통 통제는 없었고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결국 1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경찰이 사고 현장이 아닌 궁평 1 지하차도로 잘못 출동했을 가능성도 살필 예정입니다. 미호강 임시 제방 관련 행정기록도 조사 대상입니다. 다리 공사를 위해 제방을 허물고 만든 임시 둑이 무너져 400m 떨어진 궁평 2 지하차도까지 침수시킨 과정 등을 들여다볼 전망입니다. 혹시 작년에도 내가 이거 비 많이 오면 이거 터질 텐데 했는데도 그냥 공사를 진행을 한 거예요. 그래 오늘 올해 비가 더 많이 오니까 그냥 터져버린 거 아니고. 국조실은 모든 관련 기관이 예외 없이 조사 대상이라며 결과에 따라 징계, 고발, 수사 의뢰, 제도 개선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무원들이 사무실에 앉아만 있지 말고 현장에 나가 상황을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사건도 인재임을 분명히 밝혔는데 경북 예천의 산사태 피해 지역도 직접 찾아 이재민들을 만났습니다. 홍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북 예천의 폭우 피해 현장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은 뿌리채 뽑혀 떠내려온 나무자네들과 바위가 덮쳐 무너진 농가의 모습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산사태에 휩쓸려 뒤집어진 차량을 보고 참모들에게 주변을 모두 촬영해 놓으라고 지시했고 노인회관으로 대피한 이재민들을 만나서는 손을 맞잡으며 위로했습니다. 제가 마치고 올라가서 잘 챙겨서 마을 다시 다 복구할 수 있게. 윤 대통령은 귀국 직후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무원들이 사무실에 앉아만 있지 말고 현장에 나가 상황을 봐야 한다며 현장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이상 현상이라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인식은 뜯어 고쳐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또 교통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오송 지하차도가 인재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위험 지역으로는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런 재난 대응에 인명피해를 막는 기본 원칙이라는 것은 윤 대통령의 신속한 후속 조치 지시에 따라 정부는 피해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네, 민주당이 이번 비 피해 대통령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으로 재난 컨트롤 타워가 없어진 셈이 됐다는 건데 국민의힘은 재난을 정쟁으로 몰고 가지 말라고 맞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경북 지역에 폭우가 내린 지난 주말 골프를 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황병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야 지도부는 나란히 충남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홍수에 휩쓸린 비닐하우스를 둘러보고 아이고 기가 막히게 이래. 민주당 박광원 원내대표는 이재민을 위로합니다. 다리 하나 물러갔지요. 어떻게 산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하지만 재난 대응 책임을 놓고선 또다시 날을 세웠는데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이 재난 컨트롤 타워 공백을 초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러시아에 가서 한 행동과 말은 우리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궁평 지하차도로 밀어넣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국민의힘은 외교와 수해 중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다며 참사를 정쟁으로 삼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동하는 열차에서도 윤 대통령은 중대본과 화상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해 상황을 점검 관리하고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우크라이나행 열차를 탈 때만 해도 대규모 피해가 없었다며 이후 빨리 귀국하기 위해 일정을 단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경북 지역 폭우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지난 토요일 대구에서 골프를 쳐 논란입니다. 민주당은 경북에서 산사태로 10명이 실종됐다는 속보가 나온 상황이었다고 비판했고 홍 시장은 대구는 피해가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대구시의 상황 자체가 없습니다. 괜히 쓸데없이 터집 하나 잡았다고. TV조선 홍병준입니다. 예, 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이어지면서 여야 정치권도 잇따라 수해 현장을 찾고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그리고 김상일 민주당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순방에서 돌아오자마자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산사태 현장을 찾았습니다. 발언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늘상 있는 것으로 알고 대처를 해야지 이거를 이상현상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인식은 완전히 뜯어 고쳐야 됩니다. 정말 비상한 각오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렇게 몇백 톤짜리 이런 바위가 막 산에서 굴러내려올 정도로 이런 거는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처음 봐가지고요. 얼마나 놀라셨겠습니까. 조금만 좀 참고 계십시오. 식사 좀 잘 하시면서 정부에서 다 복구해드리고 다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예, 윤 대통령이 이제 귀국하자마자 수해 현장을 찾아서 둘러보고 있었는데, 자, 야당에서 이야기하는 게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갈 게 아니라 그냥 와서 빨리 수해 현장을 좀 뒤돌아보고 나라를 좀 챙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들을 하고 있거든요. 글쎄 일단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으신 분들께 애도의 뜻을 표하고요. 또 가족들께도 정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글쎄 우크라이나도 방문하고 수해 현장도 잘 챙겼다 이랬으면 더 좋았겠죠. 그러나 상황이 이미 외국에 나가 있는 그런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예. 그죠? 근데 그것을 우크라이나 방문을 중단하고 귀국했어야 한다. 그렇게 뒤에 돌아보니까 아쉬움을 표할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걸로 비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게요. 이미 외국에 나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방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미 여러 차례 초청을 받았지 않습니까? 젤렌스카야 여사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도 초청장을 전달했다고 하고요. 예. 히로시마 G7에서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직접 초청을 했다는 것이고요. 또 이번 나토에서도 젤렌스키 대통령이 직접 초청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럼 바로 폴란드까지 가서 바로 옆 나라인데 만약 우크라이나를 가지 않았다 그러면 초청을 거절하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크라이나뿐만이 아니라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았을까. 물론 국내 상황 때문이라고 하지만 만약에 우크라이나를 좀 회피하려는 것 아닌가 이런 평가를 받았다면 어떻을까요? 왜 우크라이나에서 다 전 세계 많은 나라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여러 번 그렇게 초청을 하고 윤 대통령을 좀 보자고 했을까요? 우크라이나가 우리나라와 정말 비슷하게 공산주의 세력의 침략을 받고 전체주의 세력의 침략을 받고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잿더미가 된 상황에서 70년 만에 세계의 강국이 된 그런 비결에 대해 듣고 싶고 좀 뭔가 힘을 받고 싶고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좀 야박하게 들리지만 그렇게 방문을 해서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격려해야 또 좀 있으면 시작될 그런 전후 복구 사업에 대해서 우리도 끼어들 수 있는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본다면 아쉬운 점은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우크라이나 방문하는 게 대의 명분, 국익을 위해서 좋았던 거 아닐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주필 말씀도 그렇고 조태용 안보실장 얘기로는 이미 우크라이나 행 열차를 탈 때만 해도 당시에 이제 호우 피해가 크지 않았었고 그리고 이제 최대한 빨리 귀국하기 위해서 일정도 단축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그 처음에 나온 메시지는 그건 아니었죠. 빨리 간다 한들 뭘 할 수 있겠냐 이런 식의 메시지가 알려졌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태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래 상황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겠죠. 그렇지만 결과적인 재난이 있었다면 결과적으로라도 아쉬움을 표현해야 되는 게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의 저는 책임감이라고 보거든요. 예. 근데 그런 아쉬움은 그 표현도 안 하고 결과적으로 잘했다는 이야기 내지는 자기 정당화 이것만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럴 건 아니라고 봐요. 그냥 솔직하게 그때 이런 걸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 그리고 눈앞에 어쨌든 국익이라는 것이 있었고 그래서 나름은 굉장히 고민을 했지만 이 판단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굉장히 아쉽게 됐다. 국민께도 정말 이런 아쉬운 결과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런 상황이 다시 온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다 신중하게 고려를 앞으로 해보겠다. 이런 식의 좀 약간 인간적이고 태도가 함께 어떤 공감을 이루는 그런 태도가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재난을 입었어요, 국민이.
그러면 국가의 지도자는 와 있었으면 훨씬 좋았죠. 왜냐하면 그 이후에 미래의 이익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당장의 국민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결과론적이라 우리가 과도하게 비난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의 보여주는 태도에 대해서는 저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통령이 빨리 간다고 하더라도 이제 집중호우 상황을 크게 바꿀 수 없었다. 자, 이 언급은 이제 공식 입장은 아니고 대통령 관계자 발언을 취재 도중에 나온 그게 알려졌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발언이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에서도 책임을 묻겠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글쎄 그런 발언 이른바 언즉시야라 그러죠. 그 발언은 맞습니다. 그죠? 대통령이 국내에 있었다고 해도 어디 궁평 지하차도 그 3사를 막았겠습니까? 뭐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런 상황에서 법률적으로는 대통령이 컨트롤 타워가 아닙니다. 모든 걸 다 대통령이 해야 된다. 그게 아니고 이런 경우 중대재해대책본부장이 행안부 장관으로 돼 있고요. 법률상. 특수한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본부장이 되고 그리고 그 경우에는 행안부 장관 등이 이제 차장이 되는 그런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굳이 있다고 해도 뛰어갈 일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사실관계는 분명히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그렇게 맞다고 그런 얘기했다고 해서 그런 게 사실이라고 해서 그걸 대통령실 관계자나 해명할 때 대통령이 있어도 무슨 일을 했겠느냐 이런 것은 적절한 해명은 아닙니다. 모든 걸 대통령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 불합리한 정서는 맞습니다. 그죠? 맞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가 불합리하다고 해서 그것을 바로잡을 수도 없는 거고 당장. 그러니까 그런 불합리한 정서를 가진 국민들 사이에서 정치를 하려면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메시지를 내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전에 김상일 평론가 얘기를 저도 100% 동감합니다. 사실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국민들의 정서를 감안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정치적으로는 바람직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제가 짧게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발언이 맞다는 말씀에는 저는 좀 동의하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미래를 누가 알죠? 신외에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와서 있으면 사람들이 좀 더 신경 쓰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늘었을 수도 있고 한 사람이라도 늘었다면 그 못 보는 부분을 그 사람이 봤을 수도 있고 대통령이 직접 봤을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요. 의외의 사람이 의외의 정보를 가져와서 위기를 모면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왜? 대비잖아요. 대비. 네? 결과론적으로 이거를 비난하는 건 안 맞겠지만 그러면 대비하는 자세는 굉장히 책임 있게 대비를 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말이 맞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대비 자체도 굉장히 진정성이 있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이 저는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회 국방위, 외통위, 정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자,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비판하기 위해서인데요. 여기서 김의겸 의원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러시아에 가서 한 행동과 말은 우리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궁평 지하 차도로 밀어넣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폭주 제발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이제 대통령실을 비판하기 위해서지만 궁평 지하차도로 밀어넣는 행위. 자, 이 표현이 거기서 희생되신 분들, 다치신 분들을 어떻게 보면 2차 가해하는 그런 발언이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글쎄 이건 적절 부적절 이거와 이전에 정말 저런 발언을 할 수 있는 건가? 정치인이라고 저렇게 비정해야 되나? 그러니까 참 저희들이 정치할 수 없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저런 것 같습니다. 정치인이라면 저렇게 모든 상황을 이용해서 정쟁을 벌이고 기승전 대통령 비난을 하고 머릿속에 온통 저런 생각밖에 없는 건지 저래 정치를 하는 건지 할 수밖에 없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저 부분은 정말로 참사를 당한 분들 물론이고 본인들의 돌아가신 분들 또 유가족분들의 가슴을 후벼 파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비판할 건 많지만 전 민주당이 조금 자제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비판할 건 굉장히 많지만 지금은 인명 구조가 우선이고
유가족 위로가 우선이고 그리고 또 구호가 우선이다. 그러니까 비판할 건 나중에 국회에서 따지겠다. 이렇게 민주당에서 얘기했다면 얼마나 박수를 받았을까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리고 뭐 조국과 민족의 운명?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 뭐 어떻다는 얘기죠? 뭐 러시아가 침략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뭐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이건 도저히 욕할 수 없는 그런 좀 발언이라고 생각하고요. 조금만 더 민주당이 좀 성숙한 태도를 보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합니다. 예, 결국 이제 논란이 되니까 김의겸 의원은 유가족한테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발언을 두고 이 김의겸 의원의 예전 발언을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네. 여러 차례 뭐 사실과 다른 이야기도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네. 논란이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공인의 자격을 저는 상실했다고 보는 게요. 사감이 너무 많다. 그리고 그 사감을 사적으로 분풀이하려는 욕구가 너무 강하다. 이런 예. 생각뿐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 고통에 대한 공감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저런 말씀하실 수가 없죠. 저런 얘기는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심지어 민주당에도 사실상의 이거는 자해이자 해당 행위지 전혀 도움되는 얘기 아니에요. 예. 본인 감정을 푸는 거에만 조금 도움이 되는 거지 누구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사실상의 2차 가해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 상황이 상상만 해도 굉장히 끔찍하고 오싹한데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러면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슬퍼하고 트라우마가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2차 가해가 되는 겁니다. 저는 저 발언에 대해서 정말 도의적 정치적 책임을 어떻게 질지 심각하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외교적으로 한 가지 이제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 이 우크라이나 방문 성과를 놓고 야당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자, 이 러시아의 관계가 어떻게 할 거냐. 이 러시아의 관계가 완전 틀어지면 우리 경제가 더 나빠지는 거 아니냐. 자,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글쎄 뭐 러시아의 관계를 좀 고려해야 된다. 이 부분은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차원 정도가 아니고 우리나라 안보를 위협에 빠뜨릴 수 있다? 이거는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논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동의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자, 우리나라뿐만입니까? 미국 바이든 대통령, 그죠? 프랑스 마크롱 총리, 뭐 캐나다 트리도 총리, 마크롱 대통령, 캐나다 트리도 총리, 또 일본 기시다 총리까지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습니다. 그분들이 국익에 대한 생각이 없어서 방문했겠습니까? 러시아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아서 뭐 방문했겠습니까? 뭐 때문에 방문했겠습니까? 우리나라와 함께하는 그런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위해서. 그리고 러시아가 침략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아무리 어떤 편을 들더라도. 그런 데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대응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거기 함께 했다고 해서 우리나라만 콕 집어서 러시아가 뭐 어떻게 뭐 대응을 하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세계 모든 민주주의 국가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함께 그렇게 마음을 모으고 있다는 겁니다. 예. 흔히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Freedom is not free라고. 자유는 공짜가 아니고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나라도 그때 뭐 북한 침략을 당했을 때 만약 다른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소련이 어떻게 나올까, 중공이 어떻게 나올까 하면서 병력 파병을 주저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민주당이 제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해서 조금만 더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정치권이 수해 복구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죠. 그런데 이 홍준표 대구시장의 행보를 놓고 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폭우가 내렸던 지난 주말에 골프를 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홍준표 시장은 이 비판에 대한 어떻게 입장을 하고 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일각에서 좀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라는 비판에 대해서 좀 시장님 어떻게 보세요? 부적절하지 않았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다는 지적에 동의 못하시나요? 기자들 여러분들이나 눈높이 맞게 좀 질문하세요. 네? 이제 그게 어느 시대의 법입니까? 주말에 공무원들이 자유스럽게 개인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 쓸데없이 터집 하나 잡았다고 그래 벌떼처럼 덤빈다. 그런다고 해서 내가 무슨 거기 기죽고 잘못했다 그럴 사람입니까? 난 그런 처신한 일이 없어요.
예, 이 홍준표 시장의 이야기는 이 공무원도 주말은 자유고 개인 일정은 프라이버시다. 골프를 친 것에 대해서 전혀 부적절하지 않다. 자,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물론 뭐 홍준표 시장이 맞긴 맞습니다. 근데 그 야당에서 비판하는 것은 당시 상황이 좋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황이 안 좋은 걸 넘어서서요. 저 말도 전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본인이 직업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직업 공무원이면 저런 얘기를 하면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본인은 선출직 대표예요. 선출직 대표는 국민들의 곳곳의 어려움이라든가 아니면 이해관계라든가 이런 걸 대표해달라는 위치입니다. 그러면 수해 상황에서 수해 피해 이 부분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선출직 대표가? 예? 말이 안 돼요. 본인이 자꾸 직업 공무원의 어떤 그런 걸 가져다가 자기 논리로 쓰는데 저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잘못된 논리고요. 예. 오용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 말은 대구 지역에는 수해 피해가 없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누가 알겠습니까? 지금 오송 지하차도 이런 것들이 지금 사실상 수해 피해입니까? 인재지?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미래는 알 수가 없고 위험의 신호가 오면은 공무원은 최선을 다해서 국민의 안전, 재산의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죠. 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면 나중에 결과가 좀 안 좋더라도 국민들이 이해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세요. 본인이 모든 사람을 가르치려고 그래요. 기자들이 국민의 여러 목소리를 대변해서 질문을 하는 건데 벌떼처럼 트집을 잡고 벌떼처럼 덤빈다? 이거 기자들을 폄훼하는 거죠. 예? 아니 본인이 지금 개인적인 뭐 이해관계로 지금 저 질문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걸 질책하듯이 저렇게 얘기한다? 제가 볼 때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경험이 많으시고 연세가 드시니까 세상이 전부 다 이제는 내 뭐 손아귀 안에 있다 내지는 내가 전부 다 내 계산 안에서 모든 걸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것이 오만의 시작이고요. 그런 오만은 편견을 만들게 돼 있고 그 편견은 국민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예. 글쎄 미국에서는 뭐 태풍이 오고 허리케인 피해가 막 이래도 대통령이 골프를 치고 그러는 거 별로 말을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정치는 우리나라 국민들을 바탕으로 한 그런 정치를 하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 정서에 맞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좋죠. 대구에는 물 난리가 안 났다. 경북은 지금 엄청나게 예천 등에서 뭐 피해가 나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대구 경북이 비록 뭐 행정구역은 다르지만 대구 경북이 뭐 다릅니까? 거기죠, 그렇죠? 예. 이럴 때는 물론 뭐 골프를 치신 것 자체를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테니스, 골프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경북 지역이 그렇게 난리가 났는데 바로 옆에 있는 행정구역상 분리됐지만 대구 경북이 분리가 됩니까? TK라고 늘 얘기하지만 그런 데에서 이렇게 시장님이 하시는 게 맞느냐 그런 얘기했는데 뭐 결과적으로 사려 깊지 못했습니다. 라는 정도는 얘기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이 아니다라는 말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전 70주년을 맞아서 6.25 전쟁 참전국 대학생들과 탈북 청년들이 DMZ 일대를 함께 걷는 통일 발걸음 행사가 어제 시작됐습니다. 대만 학생들도 처음으로 참가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윤동빈 기자입니다. 통일 발걸음 화이팅! 6.25 전쟁이 벌어졌을 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줬던 16개 참전국의 후손들이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 모였습니다. 남북한 대학생들과 함께 4박 5일 일정으로 중부전선 일대 비무장지대 DMZ를 함께 걸으며 전사자의 희생을 기리는 통일 발걸음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We will walk along the Korean War battlefront to look back and remember young people from 16 countries saved the Republic of Korea 70 years ago. 한류의 인기 덕분에 일부 외국인 학생들은 애국가 1절을 한 소절도 틀리지 않고 따라 부를 정도로 한국어가 유창합니다. 프랑스 군인의 희생을 기념하려고 이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는데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올해 9회째를 맞는 이번 통일 발걸음엔 6.25 참전국은 아니지만 대만 학생 2명도 처음 참가했습니다. 6.25 당시 중국 공산당에 반대하는 한반도 내 화교들은 한중 반공 애국 청년단을 결성했는데 이들은 백선엽 장군의 국군 1사단에 편입돼
적 후방에서 첩보부대원으로 활약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 DMZ 가게 돼가지고 좀 기대가 되고. 행사를 주최한 사단법인 물망초의 박선영 이사장은 통일은 우리 민족끼리 이루는 게 아니라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있어야 가능한 과제라고 했습니다. 21세기 글로벌 사회에서는 세계가 같이 단합을 하고 마음을 모아주어야 통일이 가능하거든요. TV조선 윤동빈입니다. 러시아가 전쟁 중에도 우크라이나 곡물을 수출할 수 있게 한 흑해 곡물 협정의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국제 곡물가가 급등하면서 유엔과 서방은 러시아를 맹비난했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곡물을 싣고 우크라이나에서 출발한 선박입니다. 우크라이나산 밀과 옥수수는 이렇게 흑해를 통해 전 세계에 공급되지만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6시부터 수출길이 막혔습니다. 러시아가 1년 전 맺었던 흑해 곡물 협정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서방의 테러 제재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지난해 2월 러시아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이 막혀 세계 곡물 시장은 크게 휘청였습니다. 전년 대비 밀 가격이 56%까지 치솟자 유엔과 튀르키예가 적극 중재에 나섰고 지난해 7월 흑해에서 곡물 수출선의 안전을 보장하는 협정이 체결됐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이 협정을 파기하겠다고 하면서 대부분의 곡물 가격이 올랐습니다.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가 또다시 식량을 무기 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The bottom line is it's unconscionable. Should not happen. This should be restored as quickly as possible. 유엔은 러시아가 기아 위기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네, 자녀 입시 비리로 1심에서 징역 2년이 나온 조국 전 장관이 항소심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자녀들이 입학 취소 소송을 취하한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했는데 재판에서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보도에 서영일 기자입니다. 항소심 법원에 나온 조 전 장관은 준비한 입장문을 읽었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이후 당사자와 가족들은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딸과 아들이 입학 취소 소송을 취하하고 학위를 반납하겠다고 한 결정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비로서 가슴이 아팠지만 원점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에서는 자녀 입시 비리 관여 혐의를 1심과 마찬가지로 부인했습니다. 딸 조미 씨가 서울대 의전원에 낸 인턴 확인서 등은 생업을 하느라 몰랐다고 했고 아들 입시 당시에도 민정수석 임명 초기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정 전 교수에게 아들 로스쿨 넣을 스펙이 인권센터 외에 없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며 입시 비리를 알고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사회적, 도덕적 책임은 달게 받겠다면서도 남편, 아버지라는 이유로 하지 않은 일로 처벌받는 것은 연좌제라고 반발했습니다. 검찰 수뇌부는 조 전 장관의 발언 등을 검토한 뒤 다음 달 말 시효가 끝나는 조민 씨 기소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네, 최근 조국 전 장관 가족들이 예전과는 다르게 반성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처벌 수위를 고려한 행동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정유라 씨 사건과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의 처벌이 다르게 나온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조성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조국 전 장관 가족 입시 비리와 비슷하게 부모가 연루된 정유라 입시 비리와 숙명여고 쌍둥이 시험지 유출 사건. 먼저 최순실 씨는 딸 정유라 씨의 입시 비리 혐의를 부인했지만 정 씨는 마장마술 입상 경력 등 부정 입학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저는 학교를 안 갔기 때문에 입학 취소는 당연히 인정을 하고요. 저는 제 전공이 뭔지도 사실 잘 모르고 저는 한 번도 대학교에 가고 싶어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정 씨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숙명여고에서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아버지와 쌍둥이는 셋 다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재판부가 판단 잘못했다고 생각하세요? 그 결과 모두 기소돼 아버지는 징역 3년, 자녀들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조민 씨도 혐의 인정과 반성 태도 등이 기소 여부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조 씨는 연초만 해도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정 들어가서 제가 아는 대로 진술하고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겠다며 대학을 상대로 한 입학 취소 소송까지 취하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조국 전 장관이 어제 입시 비리 사건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백성문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어제 재판에 출석한 조국 전 장관의 목소리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소심 첫 출석을 하는 기회에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정경심 교수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이후 당사자와 가족들은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특히 자식들은 많은 고민 끝에 문제된 서류와 연결된 학위와 자격을 모두 포기했습니다. 아비로서 가슴이 아팠지만 원점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 조국 전 장관이 항소심 재판에서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나왔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 주로 쟁점이 됐습니까? 일단 지금 조국 전 장관의 입장부터 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일단은 지금 조국 전 장관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정경심 교수의 대법원 확정 판결 징역 4년은 본인과 가족들이 겸허히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그다음에 딸과 아들의 입학 취소 소송에 대한 취하 혹은 그 부분에 관련해서도 원점에 시작하는 결정을 존중한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입시 비리와 관련된 일이 있었다는 건 어느 정도 인정을 하면서 하지만 본인은 거기에 가담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지금 조금 전에 기자회견 인터뷰에 어찌 보면 주 내용인 것 같고 그러니까 결국 항소심에서도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다투겠다는 취지입니다. 대략 한 12개 정도 혐의가 되는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입시 비리 혐의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이 뇌물이냐 아니면 청탁금지법 위반이냐. 1심에서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봤지만 검찰 역시 항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변경이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도 직권남용 혐의가 1심에서 인정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은 전면 부인을 하고 그리고 아까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 특히 연자제는 안 된다라는 입장까지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치열하게 다툴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혐의를 다투겠다는 의지를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조 전 장관 어제 재판에서도 생업을 열심히 하느라 딸의 일거수일투족 자신이 챙기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항소심에서 1심과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우리가 형사재판에서 1심과 다른 판결이 나오기 위해서는 1심에서 인정이 된 사실관계가 변경이 있어야 됩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들이 지금 주장하는 것도 허위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었느냐에 대해서 다시 판단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 조국 전 장관이 이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공범으로 평가될 수 있을 만큼 허위를 인식했는지 이 부분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 전 장관이 지금 하는 이야기들은 뭐 생업에 종사하느라 알지 못했다라든지 또는 딸 조민 씨의 경우에는 고려대 재학 시절에 안암동에서 자취를 했기 때문에 더 알기가 어려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재판부가 결국에는 1심에서 인정됐던 사실관계를 얼만큼 변경해 줄 수 있느냐가 쟁점일 것인데 그 부분은 사실 형사 항소심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재판이기 때문에요. 조국 전 장관도 굉장히 어려운 재판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조 전 장관의 입장이 딸 조민 씨 기소 여부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조민 씨의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아버지 재판 끝나고 제가 직접 차로 운전해서 아버지 집에 데려다 드렸는데 그때 다 같이 밥 안 먹고 어디 가냐고 하셔가지고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2년 실형 나온 날 딸이 인터뷰 가겠다고 처음 말한 거잖아요. 놀라지 않으셨어요? 엄청 놀라셨죠. 말리지 않으셨습니까? 말리지는 않고 처음에 말씀이 좀 없으시다가 잘 다녀오라고. 아버지는 제 결정을 항상 존중해 주시는 편입니다. 예. 자, 이 검찰이 최근 이제 조민 씨 기소 여부와 관련해서 네. 조국 전 장관의 입장을 보고 판단하겠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인터뷰 내용이나 뭐 최근 이야기를 보면 뭐 사실상 자백했다고 아까도 이제 변호사님도 이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좀 뭐 검찰의 기소 여부나 아니면 재판부 재판 과정에서 판결 과정에서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일부 언론에서 뭐 조국 전 장관의 태도까지 보고 검찰이 판단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뭐 사실상 이게 뭐 자백을 강요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검찰을 비판하는 시각도 있는데 그건 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이 사건에 연루돼 있는 사람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조민 씨를 기준으로 하면 조민 씨와 정경심 교수, 조국 전 장관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딸인데 이와 관련해서 조민 씨는 사실상 자백을 한 거고 지금 정경심 교수도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거 보면 사실상 자백을 한 상황입니다. 근데 조국 전 장관이 부인을 하면 그러면 기소유예할 것을 기소하느냐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조국 전 장관도 일단 딸의 그런 뜻은 존중을 하고 아내도 그걸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자기는 연루되지 않았다는 본인 죄에 대해서 지금 항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이 부인하고 인정하고와 상관없이 조민 씨에 대한 결정은 나올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는데 일단 뭐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본다면 조민 씨 같은 경우는 기소유예 가능성이 이제 높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기소유예 뭐 가능성 높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조 전 장관 법정에 서기 전에는 뭐 보다 낮은 자세로 뭐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이런 좀 낮은 자세를 취했거든요. 조민 씨 사법 처리 여부에 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아버지로서 제 딸이 지금 기소될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법적 처분을 또 가능성을 앞둔 상태이기 때문에 한껏 자세를 낮춘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는 본인이 공직에 있었던 그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국민들 앞에 송구하다는 말씀 그리고 보다 낮은 자세로 항소심에 임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을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 현재로서는 딸의 문제에 대해서 아버지로서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한 자세를 낮추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로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딸까지 지금 기소를 하게 된다면 검찰로서도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 그러니까 부모의 어떤 입장을 살펴보겠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상 자백을 압박하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럼 검찰로서는 사실 조민 씨를 기소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백 변호사님도 그렇게 예상하셨지만 저도 검찰이 지금 상황에서는 기소유예를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조심스럽게 듭니다. 그럼 변호사님도 이제 조국 전 장관이 자신의 혐의, 그러니까 뭐 다른 건 다 인정하고 근데 나는 안 했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이제 검찰이 조민 씨를 기소유예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건 좀 별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 전 장관이 지금 자세를 낮추고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과 그리고 2심 항소심에서 법적으로 또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하는 것은 좀 별도의 문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은 하겠지만 또 낮은 자세로 또 딸을 위해서 그런 태도를 보이겠다라는 것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로서도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뭐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투트랙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딸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를 바라는 것. 그러니까 나는 관여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입시 비리가 있었다는 걸 인정하는 형태를 취하고 그러면 이제 조민 씨도 인정을 하고 실질적으로 입시 비리가 있었다는 걸 인정을 하게 되면 조민 씨는 반성하는 태도가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기소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조국 전 장관은 그러면서도 하지만 본인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거니까 본인은 무죄 주장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그런 방식의 태도를 취한 것 같고요. 뭐 조국 전 장관도 어쨌건 뭐 형법 교수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저 멘트나 이런 것들을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네, 앞서서도 저희가 이야기를 했지만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 사건, 뭐 숙명여고 쌍둥이 시험지 유출 사건, 뭐 여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이제 피의자들의 반성하는 태도가 처벌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나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수사기관 단계에서 기소를 할 때도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일단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게 된다라고 한다면 기소유예의 가능성도 얼마든지 열려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소를 하더라도 조금 더 그 부분이 좀 약하게 공소장이 적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피고인들이 반성을 하거나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또 양형의 사유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검찰이 들여다본다는 건 기소유예 가능성을 어느 정도 타진하고 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자, 뭐 조국 전 장관이 계속 이렇게 언론에 오르내리고 뭐 하다 보니까 출마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얘기들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조국 전 장관은 그와 관련해서는 사실 부인이라고 해야 될지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총선 출마할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저 총선 출마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재판에 과연 유리할까요? 지금 상황이 재판부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엄중한데 그렇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의 속마음이 어떻건 간에
지금 본인이 출마하겠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자체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네. 일단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는 지금 가장 현 재판이 본인의 현재 상황에서 가장 큰 위기 아니겠습니까? 예. 만약에 1심과 같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유지되면 항소심에서는 법정 구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원천적으로 총선 출마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는 출마 여부에 대한 얘기가 회자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고 그거는 제가 보기에 최소한 항소심 판결 결정이 나온 이후에 그 다음에 좀 공론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시아나 항공 조종사 노조가 다음 주 본격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휴가철 항공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예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시아나 비행기를 타고 미국 출장길에 오르는 직장인 안호철 씨. 출국 수속은 무사히 밟았지만 귀국행 비행기가 결항될까 마음을 졸입니다. 돌아오는 편이 조금 걱정이라 제가 아기 돌 사진을 찍어야 돼서 꼭 돌아와야 되거든요. 모처럼 휴가에 나서는 여객들도 항공기 결항 소식에 걱정이 앞섭니다. 주말에 약간 걱정했는데 다행히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지난달 준법 투쟁에 나선 가운데 베트남 호치민을 왕복할 예정이던 항공편이 결항됐습니다. 노조의 대기 근무 거부로 비행기를 몰 대체 인력을 찾지 못했던 겁니다. 이런 여파로 결항된 항공편은 국내선 10편까지 총 12편, 출발이 늦어진 경우는 56편에 달하는데 오는 24일 파업이 본격화되면 항공대란이 현실화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필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만큼 전면 파업은 불가능하지만 인력 공백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2.5%는 그대로 유지하고 국내선에만 있는 이착륙 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횟수당 2,000원 올려주겠다고 해가지고. 사측은 승객 피해를 줄일 비상대책을 가동하고 항공 스케줄을 조율할 방침이지만 여객들이 몰리는 여름 성수기에 파업이 진행될 경우 승객 혼선은 가중될 전망입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조인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코트에 떨어뜨린 라켓을 다시 집으러 가는 이 선수는 바로 테니스의 황제 조코비치입니다. 올해 윈블던 테니스 남자 단식 결승전에서 스페인의 알카라스가 조코비치를 역전으로 이겼는데요. 테니스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순간을 사진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테니스 선수인 세르비아 노박 조코비치가 스페인의 신예 카를로스 알카라스에게 윈블던 결승전에서 패했습니다. 조코비치는 그동안 메이저 대회에서 23번 우승했지만 이번 결승에서 4시간 42분의 혈투 끝에 패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20살의 알카라스는 쉴 새 없이 튀는 테니스로 조코비치를 물리치고 우승 소감에서 이것은 역사다, 새로운 세대들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날 결승전은 스페인의 펠리페 국왕과 배우 브래드 피트, 가수 아리아나 그란데 등의 유명인들이 경기를 직접 관람했습니다. 네, 그래도 준우승한 조코비치 선수가 어떤 심정일지 좀 궁금한데요. 네, 경기가 끝나고 조코비치는 우승자를 축하하면서 상대가 잔디 코트 경험이 적을 텐데 이렇게 빨리 적응을 하다니 놀랍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깝게 패한 이번 경기를 아쉬워하면서 자신이 더 강해져서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네, 승패에 관계없이 최고의 경기를 보여준 두 선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오늘 충청 이남 지방으로 또다시 많은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현재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한 전남에는 시간당 최대 50mm까지 세찬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충청과 남부지방의 호우경보도 여전히 발효 중이고요.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에도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곳들이 있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을 살펴보면 제주 산지에 450mm 이상,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도 35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충청과 남부지방으로도 많게는 250mm 이상의 비가 예상됩니다. 지역별로 위험 시점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기 남부는 오늘 오전까지 강한 비가 쏟아지겠고요. 강원 남부와 충청, 호남은 오늘 밤, 영남 지역은 내일 새벽, 또 제주는 내일 오전까지가 고비가 되겠습니다. 특히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서는 시간당 최대 80mm, 또 제주 산지는 시간당 100mm 이상으로 비가 폭포수처럼 내릴 수 있으니까요.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주 후반 잠시 비가 주춤했다가 주말부터 다시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